강남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철학 이공찬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제는 제자백가와 한판 씨름입니다. 그래서 제자백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백가와 한판 씨름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백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자백가 하면 중국의 철학자들 아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중국식의 생각이고 우리가 항상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승자가 기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위주의 기술을 하게 되죠. 서술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과거의 그런 모습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자백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사적인 근원적인 문제도 좀 보고 기원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놓고 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로 일단 돌아가야 되겠죠. 구석기 시대로. 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면 말입니다. 지금의 말하는 국경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형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좀 받았죠. 특히나 그 수렵이나 채집, 사냥을 하던 시기에는 더군다나 환경적인 게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약 7,000년 전에부터 이 동아시아에서 문명이 형성됐다 얘기하는데 이제 중국 황하문명은 약 5,000년 전이고 요 두만강 이쪽에서는 7,000년 전부터 7천만 년 전부터 약간 우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7,000년 전이니까 7천만 년이 아니라 7,000년 전이니까 중국보다 우리가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수렵을 하고 막 이럴 때는 별 부담 없이 그냥 거기서 나름대로 살아왔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때 당시에 맘모스 같은 걸 잡아먹고 이랬을 때는 잡기가 좀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해서 사람들이 먹고 이제 생활을 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있었는데 요 맘모스는 잡기가 쉬우니까 이제 고기 잡아먹고 사람들이 밤은 길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좀 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잡아먹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맘모스는 왜 멸종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말해서 잡아먹을 확률이 제일 높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냥을 하고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굶어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에 뛰어다니는 것들을 내가 집에서 기르고 따먹던 것을 밭에서 심고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된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이제 농경 생활이죠.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농경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이때부터 이제 뭐 석기 시대 같은 경우 이제 신석기 때부터 이게 꾸물꾸물거리고 이제 청동기 되면서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들판에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이제 집에서 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동아시아를 놓고 보면 요 동쪽과 서쪽이 엄청난 환경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은 굉장히 산이 높아요. 막 울퉁불퉁하고 높고 이 동쪽은 완만한 구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에 동쪽이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쪽 사람들이 거기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는데 이제 이런 부족 국가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문명이 형성됐던 게 저 두만강유역 7,000년 전이었죠. 바로 우리 단군조선 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부족과 서부족이 서로 다르게끔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동쪽 사람들은 이제 농사 짓고 이러면서 먼저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생각이 돼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이게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뭔가 다른 존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동쪽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신문화가 발달이 되고, 서쪽 지역 사람들은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해요. 막 거기 산 높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몸뚱아리를 제대로 챙겨야 되는지 몸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족과 이 서부족 쪽의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동부는 마음을 챙기는 문화, 서부는 몸을 챙기는 문화가 각각 다르게 형성되면서 이제 조금씩 같이 맞닥뜨려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게 되면 말입니다,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면 문명이 나오지만 서로 다른 문화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중원 지역에, 그러니까 황하강 유역 중원 지역에 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요 임금이 동부 문화의 장점인 마음을 챙긴다. 쉽게 말하면 따뜻한 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동부 문화의 특징이 우리의 문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챙기는 정이 넘치는 요 문화의 장점과 서부 문화의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내 거를 잘 챙기는 그런 문화가 합쳐져서 이제 장점만을 흡수하면서 나오는데, 그게 황하문명이었던 겁니다. 그게 한 5,000년 전에 나오죠. 그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요라는 임금이었죠. 요 임금. 그래서 요 임금은 그 중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부문화, 서부문화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각 문화의 다른 지역이 다 중첩되어 있는 곳, 요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임금이 싹 지켜보니까, 그래서 요 임금은 마음과 몸을 챙기는 아주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죠. 그래서 요 임금이 다스리던 나라를 당이라고 해요. 당. 그래서 우리가 당시 그러면 요 임금입니다. 근데 요 임금이 보니까 사람은 몸과 마음 중에 요 마음만을 제대로 다스리면 몸뚱아리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임금은 이제 왕위를 물려줄 때 누구한테 물려주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적임자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냐? 마음을 제대로 챙기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게 바로 효자라는 거죠. 효자, 효녀. 그래서 효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 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순이 얼마나 효자냐면 아버지랑 이복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이복 동생을 원망하지 않고 본인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임금이 순을 갖다가 적임자로 하고 28년간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위는 주지만 계속 지켜보죠. 그러면서 이제 순한테 왕위가 넘어옵니다. 근데 이 요임금은 중원 사람이었고 순임금은 동이족이. 이제 여기서 동이족이 나오는데, 동이족이 누구냐?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선족, 우리 종족이죠. 근데 이 동이족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 동이족이 효에 대해서는 최고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나라를 이제 중원, 동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마음 중심으로다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임금이 쓱 보니까 이제 순임금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마음을 챙기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따뜻한 마음 속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순임금도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냐? 아들이 아닌 또 적임자한테 물려주죠. 근데 그 적임자를 보니까 아무래도 순임금은 동이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서부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왕위는 이 서부족 사람한테 물려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라는 사람이에요. 우라는 사람. 그래서 우임금한테 물려주면서 이제 우임금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랍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순임금이 있었을 때 거기에도
이 황하강 유역에서 범람이 자주 돼가지고 무리하게 그 토목 정책을 폈던 사람이 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곤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우예요. 그래서 곤을 갖다가 순임금이 유배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인 순이 그 아들인 우가 다시 왕위를 차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 모습을 봐도 그때 당시는 뭐 연좌제라든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죄를 져도 아들이 훌륭하면 그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순 시대가 최고로 이상적인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요 요순 시대를 바로 대동사회다 그럽니다. 대동사회. 쉽게 말해서 뭐냐? 크게 하나가 되는 사회다.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 그래서 요 대동사회의 특징이 있어요. 소나 개, 말은 소리는 다르게 내지만 그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개는 멍멍거리고 소는 음매거리고 말은 힝힝거리겠지만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던 시대가 대동사회입니다. 그래서 대동사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각각의 집에 살고 있지만 문을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문이 없어요. 왜 문이 없냐면 문 만드는데 돈이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동사회에 문을 안 만드는 게 아직까지도 전해지는 나라가 있죠. 우리 제주도에 가면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작대기 같은 거로다가 맨 아래에 걸어두면 한두 시간 안에 온다. 중간에 걸어두면 점심 먹고 온다. 맨 위에 걸어두면 오늘 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이 없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서로를 믿었던 사회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또 특징은 뭐냐? 시집장가 안 가는 사람이 없었다. 시집장가를 다 갔다고요. 그럼 이제 요즘의 시각으로 우리 바라보면요. 왜 요즘은 시집장가를 못 가냐 한번 봐야 돼요. 그때랑 지금이랑 시집장가 가는 게 달라요. 요즘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시집장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있고 여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가 있으면 1등급의 남자를 제일 필요로 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기타겠죠. 그래서 기타 여자랑 1등급 남자랑 결혼합니다. 또 1등급의 여자를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타의 남자겠죠. 그래서 요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옛날에 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게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시집장가를 갔기 때문에 다 시집장가를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요즘 생각하면 요즘 시집 갔다가 도로 막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장가 시집장가 갔다. 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런 조건이 내 목적이 돼버리면 시집장가를 딱 가고 나서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갈아타야 돼.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요 대동사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왜? 또 직업을 말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직업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이런 소질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같은 것이 직업을. 근데 요즘은 그걸 안 봅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고 안 잘리느냐. 이제 이런 걸 보니까 공무원에 몰빵을 하고 막 이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지만 직업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직업이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땅에 떨어진 물건은 자기가 갖질 않고 주인이 보는 곳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를 아들한테 주지 않고 적임자에게 물려주는 그것을 선양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양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대동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토피아였습니다. 유토피아.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만이 없는 사회. 이게 바로 균등한 사회. 이게 대동사회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제 순임금이 우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제 하나라가 나오는데 이 하나라의 특징은 뭐냐? 이 하나라의 우임금은 저 서부족이에요. 아무래도 여기 있죠. 서부족 사람들은 몸을 잘 챙겼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라 때 만들어진 책력, 쉽게 말해서 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요 하나라 때 그럼 우임금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 치수입니다. 치수. 물을 다스렸다. 요때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날 시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요 황하강력이 특히 범람을 해서 우임금은 요때 요 범람을 잡아요. 그래서 우임금의 가장 큰 업적은 치수였다. 그러면서 우임금은 이제 왕위를 적임자에게 주지 않고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동사회는 끝나죠. 그래서 이제 아들로다가 쭉 하나라가 전개되면서 요 마지막 왕이 나오는데 그게 거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왕들은 특징이 뭐냐? 나라를 망쳤지만 못된 짓거리도 하니까 망쳤겠죠. 그래서 나라의 마지막 되는 왕들은 이제 욕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리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바로 폭군이었고 주지웅님이었던 거예요. 주지웅님 뭐냐면 그 연못을 만들어서 맨날 술 먹고 배 타고 기생 파티 했던 겁니다. 기생 파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술 먹고 뭐 배 좀 타면 어때? 근데 그 연못을 어떻게 파냐면 왕이 사는 궁궐 옆에 사람들을 다 내쫓고 거기다가 연못을 파가지고 배놀이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못 사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요부가 하나 등장해요. 말희라고 하는 요부가 등장하는데 요 말이 요부가 굉장히 이뻤다는 거예요. 근데 웃지를 않아, 웃지를. 그래서 이 거리 마리를 웃기려고 보면 마리가 유일하게 웃는 게 그거예요. 비단을 찢으면 웃습니다. 비단. 그 비싼 비단을 찢으면 깨르르 깨르르 웃는 거야. 그럼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 여러분 저 명품 가방 하나 이렇게 찢어버리면서 샤넬 가방 이렇게 찢어버리면서 깨르르 깨르르 웃으면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백성들이 세금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요 하나라가 가지고 있는 요 몸뚱아리의 문화의 단점을 보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동부족에서 이제 그 문제를 보죠. 그래서 동부족에 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거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탕 임금이 세운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은나라예요. 탕 임금도 저 동부족 동이족이죠. 그런데 이제 동이족이 세운 은나라는 동이족이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자가 중국의 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바로 동이족이 만든 글자예요. 뭐냐? 상형문자예요. 그래서 이때 문명이 사실 이때부터 문화적인 문명이 나오는 게 이제 이때부터 글자가 나오니까 적어서 기록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요임금, 순임금 때까지 기록은 있고요. 그 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기록은 날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글자가 만들어진데 이 글자의 특징은 뭐냐? 상형문자로 사물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 때문에 이 한자는 우리의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한문하고 한자 차이는 그거예요. 나자로 쓰면 한자고요. 한자가 여러 개 쓰면 문이 되면 한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요 상형문자로 한자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그래서 한자를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뜻이 유추가 돼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한자가 지금도 우리 글자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저 가을 추자를 보시면 벼화자 플러스 불화예요. 요 벼화가 뭐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옛날에 벼를 메뚜기들이 자주 갉아먹었어. 그래서 이 가을이면 메뚜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벼 이렇게 베면서 메뚜기를 같이. 그래서 메뚜기를 불에 구워 먹는 민족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 중국이나 이쪽은 튀겨 먹어요, 기름에. 불에 굽는 거랑은 직화랑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집가자를 보면 집 아래에 돼지가 살아요. 여기 집입니다. 그래서 제주에 가면 저 똥돼지가 집 아래 밑에 있어요. 이것이 집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중국 글자잖아. 아닙니다. 우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한자를 쉽게 풀어 쓴 것이 한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하고 한글은 이렇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자의 뜻을 풀어 쓴 게 한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자는 중국 글자잖아요. 그거는 뭐냐?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이제 은나라가 이제
중원을 차지하죠. 동북아시아의 중원을 차지하면서 잘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왕에 가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항상 마지막 때면 문제 있다. 바로 주라는 왕이 또 나와요. 이 주도 어떤 짓을 하냐? 또 마찬가지죠. 또 주지웅님하고 맨날 술 먹고 배 타고 기생 파티하고. 그리고 또 요때 요부가 또 등장을 해요. 달기라는 요부가. 하여튼 나라가 망하면 여자가 꼭 등장하는데 이 달기도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기도 웃지를 않아. 그러니까 왕이 이쁜 달기를 웃게 해주려고 했는데 얘가 유일하게 웃는 게 뭘 하고 웃었냐. 그때 당시 포락지형이 있어요. 포락지형. 이 포자가 굴포, 지질락, 갈지, 형벌형. 불에 구우는 형벌이다. 이게 뭐냐면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불을 뗍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기둥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래 놓고 신하들을 건너게 시킵니다. 그럼 거기 안 떨어지려고 파동파동하다 떨어지면 그걸 보고 까르까르 웃던 게 포락지형이에요. 지금 달기가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그럼 뭐 나라 끝난 거죠. 그리고 요 은나라 때의 또 특징이 지금 우리의 특징인 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그 점을 보는 게 뭐예요. 점. 그러니까 여기서 점은 무슨 뭐냐면 그 주역점 같은 게 봅니다. 주역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역점 같은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북이 등에다가 점도 봅니다. 점이 요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점을 보는데 거기에 글자가 쓰여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때 글자가 나왔다는 게 이게 바로 갑골문자예요. 갑골문자. 그래서 그 갑골문자로 점을 보는 내용은 간단해요.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그럼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한편에는 이긴다 쓰고 한쪽 편에는 진다라고 씁니다. 그래놓고 이 거북이 등껍질을 불에 굽습니다. 그럼 이 갈라지는 게 쭉쭉쭉 해서 이긴다 쪽으로 하는 거고 진다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소 발굽으로도 점을 칩니다. 그래서 이 소 발굽을 갖다가 불에다 구워요. 그럼 이게 안 터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갈라지지 않고 탔다. 이러면 길한 거야. 근데 이게 쫙 갈라졌어. 이거 재수없는 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로다가 점을 쳤다고요.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이거 보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에이 맞겠어?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잘 맞아요. 왜? 여러분 저 거북이 등껍질 갈라지고 소발굽 터지는 건 내 의식이 개입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도 아마 저 며느리나 저 아들 얻으려고 그런다. 그럼 한번 이거 점을 한번 보시면 돼요. 저 마장동 가면 우족 하나 팔거든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저기 나와가지고 숯불에다 한번 구워보세요. 우리 애 결혼을 시킬까요? 근데 이게 안 터지고 그대로 탔다. 그러면 이거 시키는 거야. 근데 뚝 터졌어. 재수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면 나 점을 봤다. 근데 옛날에 그런 점을 국가 중대사에 봤다는 건 그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잘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점도 볼고 이제 주역이라는 뭐 주역점은 조금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 부분에 상했다. 그래서 이때 점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좋아했죠. 흰 옷을. 흰 옷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흰 옷 좋아하고 단 색깔 좋아하고 점치는 거 좋아했고 하늘에 대한 게 강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왕에 오면서는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부족, 동이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보는 게 또 누구라겠습니까? 바로 서부족이죠. 이제 서부족에서 이거 문제 생겼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제 이때 문제가 은나라 때까지만 해도 청동기였어요. 청동기. 근데 이 서부족이 밀고 오는데 이 서부족은 이때 철기가 나옵니다. 철기. 그래서 이 청동기 문화를 철기가 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얘기가 달라져. 옛날에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나온 것은 이제 나름대로 서로 다른 그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쟁을 일으켰지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는데 철기 문화가 청동기를 치니까 말입니다. 박살이 나버려요. 더 이상 재건이 안 될 정도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왕을 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라는 사람이에요. 무.
서부족 무. 그러면서 나오면서 세운 나라가 뭡니까?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그래서 이제 주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하은주 3대다 이거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민족이에요. 그래서 옛날 동아시아는 동서항쟁의 시대입니다. 저 동부족과 서부족이 한 번씩 중원을 차지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족에 해당하는 주체가 됐던 게 동이족이어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애들은 요 동이족이고 뭐고 이걸 다 지네민족인 것 마냥 이야기를 편입시켜 버리는데 이제 그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무왕이 은나라를 치는데 이 줄을 치는데 엄청난 희생자가 따라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민족에 대해서 끝까지 항거를 하죠. 죽여라. 그래서 그때 엄청난 사상자가 많아서 그 기록에 보면 피에 방패가 떠내려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엄청난 희생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냥 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 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동쪽으로 피신을 가죠. 이제 서부족 싫은 거야. 가지고 재빨리 동쪽으로 달려왔어.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았던 게 이제 우리나라 지역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재빨리 달려왔던 사람이 김 씨였고, 두 번째로 달려왔던 사람이 이 씨였고, 세 번째로 달려온 사람이 박 씨였고, 네 번째로 달려온 사람이 뭐 권 씨였고, 이러면서 달려오는데 제일 늦게 달려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달려왔던 사람이 천 씨입니다. 천 씨. 천 씨는 천 장관이에요.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은 기득권이 됐고,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너는 좀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양반 이런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 기원을 보면 먼저 와서 기득권이 되면 양반이 됐던 거예요. 먼저 먹으면. 그래서 이 성씨도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거는 참고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일부는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산둥반도 근처에 그냥 뭡니까? 자리를 잡으면서 그냥 하나로 편입이 돼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라, 은나라, 이제 주나라로 오면서 이제 우리 그러면 동이족도 이 동부족도 다시 중원에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박살이 나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은 아직도 뭡니까? 끓어오르는 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요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지만 기질은 아직도 저 중원에 뛰어놀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륙적 스케일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한번 유전자는 100만 년 전에 만들어지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한테 그런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기질 자체가. 아직도 중원을 뛰어노는 호탕함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되면서 요때가 뭡니까? 요건 이제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죠. 그래서 요 시대를 우리가 3대라고 하면서 소광시대라고 합니다. 소광시대. 그럭저럭 안정된 시기다. 근데 우리가 야구 경기하면 잘못 쓰는 게 지금 야구 경기가 소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소강 상태라는 건 그럭저럭 잘 되는 거지 비가 오다 안 오다 이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편안한 시대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주나라로 오면서 계속 이제 서부족이 중원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지꺼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 내 거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부족에 대한 게 없이 여기서 계속 자기가 살다 보니까 이게 내 거요. 이런 생각이 바로 중화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다 내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는 서쪽이 앞선 개념이 돼버려요. 서쪽이. 그래서 이 서부족이 먼저, 그래서 이제 서주시대라고 해서 이제 서주시대의 수도가 장안이었습니다. 장안. 근데 이제 서주시대에 잘 되다가 이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것이 동쪽으로 옮기면서 동주시대가 돼요. 그래서 동주시대로 오면서 이 주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봉건제도인데 이 봉건제도가 서주시대 때까지만 해도 잘 지켜지다가 이제 동주시대로 오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금 이 서주시대를 재건하자. 그래서 동주시대로 만들면서 그 동주시대의 그 수도가 낙양이고 이 동주시대의 전반부를 기록한 책과 후반부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를 기록한 책이 공자가 지은 춘추라는 책이고
후반부를 완성한 유음이라는 사람이 지은 전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책 이름을 따서 만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나왔다는 건 뭐냐? 이제 주나라가 더 이상 봉건 제도가 잘 유지가 안 되면서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혼란한 시대를 수습하려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자, 환자가 많으면 의사가 명의가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혼란한 사람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온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백가였어요. 그러면 주나라는 서부족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부족이니까 서부족은 아무래도 물질적인 몸을 챙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족의 정신적인 것을 갖다 챙기는 철학자들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자백가와 한판 씨름,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노자와 공자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